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장염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할 때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음식을 비롯해서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감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뭘 살펴야 할지, 장염과 같은 감염 질환의 증상이 생겼을 때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오늘은 특히 비교적 흔한 소아장염의 위험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이상지질 혈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테일러 스위프트의 헤이 스티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에서 감염 질환의 위험은 늘 있죠. 조심해야 하는데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은 감염에 더 취약할 수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에 좀 더 민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김진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소아 감염과 소아 응급을 진료하고 있는 김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아에서 흔한 감염병 중에 하나가 장염이 아닐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소아 장염은 의학적으로 급성 우장감염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호흡기 감염 다음으로 아이들이 병원을 찾는 가장 흔한 감염병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 영유아는 어른보다 훨씬 자주 그리고 더 심하게 앓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장염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생길 수 있어서 늘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름에만 신경 써야 하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흔히 식중독 때문에 여름병으로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 원인에 따라 계절이 다릅니다. 음식이 상하기 쉬운 여름엔 세균성 장염이 늘고 네. 오히려 겨울엔 바이러스성 장염이 크게 유행합니다. 그래서 어느 계절이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네. 세균성 장염, 바이러스성 장염 다 주의하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소아 장염의 원인도 그럼 성인과 마찬가지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기생충으로 인한 감염일까요? 네, 큰 틀은 같습니다. 다만 소아, 특히 영유아에서는 네.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세균이 그 다음이고 기생충은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네. 소아는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바이러스 감염하면 로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아데노바이러스도 있고요. 여러 요인들이 있는 거죠. 네. 대표적인 게 로타바이러스와 노로바이러스이고 예. 그 밖에 아데노바이러스, 사포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예전엔 로타바이러스가 영유아 장염의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네.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보급되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은 노로바이러스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에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노로바이러스도 사계절 언제나 위험이 있는 건가요? 네. 노로바이러스가 겨울에 특히 유행하는 건 맞지만 네. 사실 사계절 내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감염력이 워낙 강해서 아주 적은 양으로도 옮고 어린이집, 학교 같은 단체 생활에서 집단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계절과 상관없이 네. 손 위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균 감염의 경우에는 살모넬라가 흔한가요? 네. 살모넬라가 대표적입니다. 네. 덜 익힌 계란이나 닭고기, 오염된 음식으로 잘 옮고요. 그리고 캄필로박터도 살모넬라와 함께 가장 흔한 세균성 장염 원인이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병원성 대장균이 많습니다. 급성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갑자기 시작되는 급성 장염이고 네. 보통 며칠에서 일주일 안에 좋아집니다. 만약 증상이 2주 이상 길게 가거나 자꾸 반복되면 그땐 단순 장염이 아닌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아이가 토하거나 설사를 하면 부모들은 너무 놀라잖아요. 장염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구토와 설사가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네. 바이러스성 장염은 보통 구토로 먼저 시작해서 하루 이틀 뒤 설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열과 복통이 함께 오기도 합니다.
일단 구토와 설사가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어린아이들은 증상에 대한 표현도 잘 안 될 텐데 그러니까 복통으로도 고생을 하는 거네요. 복통은 아주 흔합니다. 다만 말로 표현 못하는 아기들은 아무래도 보채거나 네. 다리를 이렇게 배 쪽으로 끌어당기거나 아니면 이제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자지러지게 우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오늘은 애가 평소와 다르다고 느끼시는 이제 그 신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감기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증상이 좀 복합적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장염도 초기에 이제 열이 나고 기운이 없고 이래서 감기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토하고 설사를 하면서 장염인 걸 알게 됩니다. 네. 그런데요, 그래도 장염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 건 시간이 좀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가요? 네. 다의 대부분은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좋아집니다. 네. 우리 몸이 이제 바이러스를 스스로 이겨내기 때문에 그래서 장염 치료의 핵심은 병을 없애는 약이 아니라 탈수를 막아주면서 잘 버티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 건 일주일 정도인 건가요? 일단 증상이 사라져야 할 텐데요. 네, 보통 그렇습니다. 구토는 하루 이틀이면 가라앉는 경우가 많고 설사는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설사가 2주를 넘겨서 계속되면 한 번쯤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리차나 이온 음료를 마시게 하는데요. 도움이 되긴 하죠. 그러면요.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파는 농구 수액제는 전해질과 당의 비율이 알맞게 맞춰져 있어서 탈수 교정에 효과적입니다. 수분 보충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유라든지 유제품은 피하는 게 좋다는 말도 있던데 어떨까요? 급성기에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장염을 앓는 동안엔 잠깐 유당을 소화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우유가 설사를 늘릴 수 있거든요. 다만 모유 수유는 절대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는 게 좋고요. 분유도 되게 그대로 먹여도 됩니다. 증상이 아주 심할 때만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토하고 설사를 하다 보면 탈수라든지 너무 지칠 것 같은데요. 음식은 좀 먹이는 게 좋을까요? 먹고 다시 토하더라도 바나나라든지 미음으로 속을 좀 달래기도 하는데요. 네. 예전처럼 오래 굶기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수분 보충이 좀 되고 구토가 좀 가라앉으면 평소 먹던 음식을 빨리 다시 시작하는 게 회복에 더 좋습니다. 죽, 미음, 바나나, 밥처럼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이면 충분하고요. 기름지거나 단 음식만 잠시 피하시면 됩니다. 네. 2주 이상이 되어도 회복이 안 되면 주의를 하라고 하셨는데요. 그 장염이어도 너무 무심할 게 아니라 응급실로 빨리 가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네. 장염 대부분은 집에서 좋아지지만 심한 탈수 등의 위험 신호가 보이면 빨리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특히 아주 어린 아기일수록 탈수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또 아이가 열이 날 때 가장 당황하는데 장염으로도 열이 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39도까지 오르면서 열이 펄펄 난다는 느낌일 때는 다른 증상도 동반하지 않을까요? 네. 장염으로도 열이 날 수 있지만 아무래도 39도 이상 고열이 계속되면서 아이가 이제 축 늘어지거나 심한 복통, 혈변 같은 증상이 함께 온다면 이게 이제 단순 장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땐 이제 진료가 꼭 필요합니다. 또 소변량도 줄어든다고 들었는데요. 수분량이 줄어들면서 울어도 눈물이 안 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소변 횟수가 눈에 뜨게 줄거나 이제 아기라면 이제 기저귀가 마른 채로 오래 있거나 이제 울어도 눈물이 잘 안 나는 건 탈수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입과 혀가 바싹 마르고 그리고 아기는 이제 머리에 숨구멍, 그러니까 대천문이 움푹 들어가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심한 탈수가 이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건데요.
아이가 축 늘어지고 입이 마른다는 건 탈수가 왔다는 거네요. 피가 섞인 네. 설사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아이가 축 처지고 이제 반응이 느려지고 입이 바싹 마른다면 네. 이미 이건 중등도 이상의 탈수로 봐야 합니다. 이럴 땐 즉시 병원에 오셔야 하는 상태고요. 예. 그리고 피가 섞인 설사, 즉 혈변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네. 이건 이제 세균성 장염에서 그래도 아, 비교적 흔히 보이는 신호입니다. 예. 이런 경우에도 응급실에 가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그런 정도이면 장염일 수도 있지만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특히 이제 영유아가 예. 일정한 간격으로 심한 복통이 반복되면서 구토를 하거나 피 섞인 변을 보이면 네. 이게 이제 장이 안으로 겹쳐 들어가는 장 중첩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아. 이때는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태라 밤이라도 반드시 응급실 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응급 치료를 해야 함에도 방치하거나 늦어지면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가장 큰 위험은 탈수입니다. 네. 이게 이제 심해지면 전해질 불균형, 경련, 심장 기능 저하, 심하면 쇼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한 그 장 중첩증을 제때 풀어주지 못하면 네. 장이 괴사할 수 있어서 치료가 늦어질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근데 사실 열이 높아도 해열제를 먹이고 밤을 지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다리지 말고 빨리 응급실로 가는 게 좋겠네요. 위험 신호가 있을 땐 그렇습니다. 단순히 애가 이제 열만 좀 있고 아이가 잘 놀고 물도 잘 마신다면 해열제를 쓰며 지켜봐도 됩니다. 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탈수 신호나 혈변, 심한 복통, 축 처지는 모습이 보이면 밤이라도 기다리지 말고 응급실로 오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축 처지거나 경련이 일어나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면 응급실을 갈 필요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또 아이가 뭘 잘못 먹었을까 되짚어 보게 되는데요. 부모 입장에서는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대부분은 정확한 원인 음식을 찾기 어렵습니다. 며칠의 잠복기가 있어서 한참 전에 먹은 게 원인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원인을 찾는데 너무 매달리시기보다 지금 아이 상태를 잘 살피고 탈수를 막아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탈수를 막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급성으로 오는 장염은 탈수가 되지 않도록 수분 보충에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네. 잘 못 먹어도 이 수분 섭취만 잘 하면은 탈수가 잘 오지 않습니다. 네. 수분 보충을 해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수분 보충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보리차나 네. 이온 음료 이런 걸로 하는 게 이제 가장 좋고, 네. 이제 만약에 이제 먹지를 못한다, 이제 바로 토해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전맥 수액 치료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급성 장염의 증상을 보이면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 사실 이 부분도 고민이 됩니다. 어떨까요? 네. 기준 몇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기가 이제 물만 마셔도 토할 때, 그리고 탈수 신호, 즉 소변 감소, 눈물 없음, 그리고 축 처짐이 보일 때, 네. 그리고 혈변이나 심한 복통, 아니면 이제 녹색 구토가 있을 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점점 심해질 때,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일단 탈수 여부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급성 장염이 만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네. 탈수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드물게 급성 장염이 오래 이어질 수 있는데, 네. 설사가 2주 이상 지속되면 이걸 지속성 설사로 봅니다. 네. 이때는 이제 유당 불내성이나 식품 알레르기, 드물게는 염증성 장질환 같은 다른 원인을 살펴봐야 해서 진료가 필요합니다. 네. 조심하는 게 최선일 것 같은데요. 위생 관리가 우선이겠죠? 네, 예방이 최선이고
그리고 그 핵심은 이제 손 씻기입니다. 네. 특히 이제 화장실 다녀온 뒤에 그리고 이제 음식 먹기 전에 네. 이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히 씻는 거죠. 노로바이러스는 손 소독제만으로는 잘 죽지 않아서 네. 흐르는 물에 비누로 씻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드시고 그리고 아이가 영아라면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백신 접종은 언제 그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기본 접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 그래서 생후 2개월, 4개월, 이제 6개월 때 네. 이제 그렇게 스케줄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아이가 고열이 날 경우에는 해열제를 먹이고 응급실에 가야 될까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그 해열제 안 먹이고 그냥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일단은 애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냥 해열제 먹이시고 그냥 데리고 오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열이 날 때 찬 수건으로 몸을 닦기도 하는데 좀 더 따뜻하게 해주는 게 나은 건가요? 열이 이제 38도 이상 열이 있을 때는 네. 일단 옷을 벗기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열이 발산하게끔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물수건이나 이거는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네. 그거는 특별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옷만 벗기면 되고 네. 근데 이제 단지 손이나 발이 만약에 만져봐서 차가우면 그때는 이제 거기만 이제 양말을 씌워주시면 되고요. 네. 몸통은 벗기고 손발이 차면은 씌워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열이 나면 경기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열성 경련은 이제 보통 연령대가 있습니다. 네. 이제 생후 이제 9개월에서 만 5세 사이에 열이 높으면서 나는 거지 어떤 머리에 신경적 이상이 있어서 나는 게 아니라 열이 네. 높아서 나는 경우고 흔히 그렇게 있어서 뭐 합병증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그럼 경기를 할 때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을까요? 경기를 할 때 이제 간혹 나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뭐 바늘로 뭐 애를 자극을 준다거나 네. 뭐 때리거나 이제 주무르거나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일단 편편한데 이제 눕히신 다음에 고개를 약간 왼쪽으로 돌려서 네. 이제 혹시라도 침을 흘리거나 토하거나 그럴 때 살에 걸릴 수 있으니까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일단 지켜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경련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으니까 네. 이제 빠르게 119는 이제 신고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급성 장염, 특히 소아 장염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김진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창완의 개구쟁이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상 지질 혈증은 가족력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력보다 자신의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상 지질 혈증을 예방하기 위한 콜레스테롤 관리,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 지질 혈증과 고지혈증은 같은 의미로 봐도 될까요? 고지혈증이 더 익숙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고지혈증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네. 다만 이제 의학적으로 고지혈증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지만 최근에 이제 이상 지질혈증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쓰기는 하는데 네. 일반 분들이 쓰시기에는 뭐 고지혈증이라고 하셔도 전혀 이제 문제는 없겠는데요. 이제 고지혈증은 말 그대로 이제 혈액 속에 지방 성분이 높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고. 네. 이제 단순히 이제 혈액 속 지방 성분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어떤 지질 대사, 특히 지단백 대사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좀 더 의학적인 표현에서 네. 이상 지질 혈증 이렇게 좀 부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익숙한 표현으로 알고 계셔도 전혀 문제는 없겠습니다. 네. 그 이상 지질 혈증의 이름이 주는 의미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일단 고지혈증 그러면 이제 혈액 속에 지방 성분이 높은 게 문제다라는 것은 이제 같은 의미인데 네.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우리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져 있는 HDL 콜레스테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너무 낮은 경우에 혈관 건강에 부담이 된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지혈증만으로는 그 HDL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것을 좀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은 저 HDL 콜레스테롤 지금까지 합쳐서 이상 지질혈증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고 이제 고지혈증의 결국 근본적인 부분에는 어떤 우리가 지질대사, 지단백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운반하는 그런 지단백의 형태를 우리가 대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상태, 이상 상태를 부르는 의미에서 이상지질혈증이라는 용어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관리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제 너무 높고 특히 이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제 너무 높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주요 혈관 합병증, 그 밖에도 이제 미세 말초혈관 질환이나 또 뭐 콩팥 기능의 저하라든지 여러 가지 혈관 동맥경화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증상이 생기기 전에 동맥경화로 진행되기 전에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다방면으로 필요한데 이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엄격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콜레스테롤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참 콜레스테롤이 뭐길래 사실 늘 신경이 쓰이거든요.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 일단 경계하지만 그건 또 아니지 않나요?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콜레스테롤 자체는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한 성분이고 세포막을 구성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호르몬을 또 만드는 데 필요하고 또 비타민 D나 또 담즙산 대사에도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자체는 뭐 아무 죄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결국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혈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동을 할 때 간에서 필요한 각 전신의 장기로 가기도 하고 또 각 말초 장기에서 이제 쓰고 남은 콜레스테롤을 다시 회수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운반 입자에 실려서 돌아다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이 고밀도 지단백 형태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저밀도 지단백의 형태로 존재하느냐. 특히 이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혈관벽에 산화 스트레스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이 이제 어떤 형태의 콜레스테롤, 특히 이제 저밀도 지단백 또는 그거보다 더 낮은 초저밀도 지단백이나 우리가 킬로미크론이라고 하는 형태의 콜레스테롤 그런 중성지방 수치들이 높은가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대사 지단백 대사는 좀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이지만 이제 HDL이라는 형태가 건강에 좋고 LDL이라는 형태는 좋지 않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 자체가 또 너무 높은 것도 상대적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역시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서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HDL이 좋은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일단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HDL 콜레스테롤은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HDL 콜레스테롤은 흔히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데요. 결국은 이제 HDL 지단백, 고밀도 지단백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을 이제 의미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고밀도 지단백 같은 경우에는 말초 조직이나 혈관 주변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다시 회수해서 간으로 되돌려보는데 역할을 하게 되겠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역콜레스테롤 수송 기능이 뛰어날수록 심혈관 질환이 위험이 낮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HDL은 높으면 좋긴 한데 상대적으로 이것을 이제 무한히 높이긴 좀 어렵고 또 아직까지는 이제 HDL 수치를 우리가 많이 높일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뚜렷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HDL 수치를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건강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은 잘 관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낮아진다고 하셨는데 좋은 콜레스테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쉽게 말하면 이제 혈관 청소차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몸의 이제 모든 세포는 콜레스테롤이 필수적이고 이제 어느 정도 적당히 필요로 하지만은 이제 남는 콜레스테롤은 또 이제 쌓여 있으면 안 되고 이제 다시 회수가 돼야 되는데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 HDL 지단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말초 조직 콜레스테롤을 회수하고 청소하고 처리하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좋은 콜레스테롤이 역할을 하도록 하려면은 결국 우리가 생활 습관에서는 이렇게 금연이나 운동, 체중 관리, 건강한 식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HDL 수치를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또 반대로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잖아요. LDL도 정상 수치가 있을 텐데요. 그럼 수치를 유지하는 게 좋은 건가요? 수치가 낮을수록 더 좋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심혈관 질환 위험과 가장 이제 밀접하게 관련된 지표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대중적으로는 이제 이 LDL 콜레스테롤을 130mg/dL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정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이상지질 혈증에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은 사람마다 치료 목표가 다르다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결국은 이 사람의 심혈관 위험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치료 목표 수치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분일수록 LDL을 더 까다롭게 더 낮은 수치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수치 130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히 위험 요인이 많지 않고 젊은 분들에게는 크게 위협이 되진 않지만 이미 이 심혈관 중풍, 콩팥병 이런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130도 높은 수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위험도에 맞춰서 더 낮게 치료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은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위험을 높이는 건가요? 네, 이제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되는 혈관이 이제 부드럽고 또 막힌 부분이 없고 또 우리 몸의 혈관은 이제 혈액이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혈액은 혈관 안에서는 액체처럼 잘 흐르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또 딱딱하게 굳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이제 지혈을 한다든지 또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혈관 안에서 이런 혈액이 굳지 않도록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혈전이 생기는 주요 원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혈액이 혈관 안을 다니면서 혈전이 생기지 않는 것은 결국 혈관 내피세포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혈관 안에서 혈액이 잘 흐를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거기에 염증이 생기니까 딱딱하게 굳고 또 그런 부위에 혈액이 지나가다 잘 굳고 혈전이 잘 생기고 피가 잘 흐르지 않는 그런 위험이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관리가 이상 지질 혈증의 위험을 예방한다고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이제 LDL 콜레스테롤 중심으로 관리하고, 네. 이제 LDL 콜레스테롤을 구성하는 이제 여러 가지 중성 지방이라든지, 또 이제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보다 더 밀도가 낮은 지단백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도 함께 이제 관리하는 것이 이상지질혈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네. 물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수치가 HDL이고 어느 정도가 LDL이고 이러한 어느 정도의 경계는 있지만 HDL부터 LDL 또 더 낮은 초저밀도 지단백까지 하나의 어떤 스펙트럼으로 연속성 당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속 HDL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콜레스테롤 낮추자라는 목표보다는 혈관에 부담을 주는 지단백을 줄이고 전체적인 대사 상태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어떻게 해야 나쁜 콜레스테롤의 위험을 피해갈 수 있을까?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가족력이 지적이 되는 경우가 많던데요. 왜 그런 건가요? 네, 가족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물론 식습관이라든지 운동 습관, 흡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그 콜레스테롤 지질 대사 또 지단백 대사를 관여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 부분 그 유전적인 부분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유전적으로 체질적으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가 특히 이제 높은 분들이 종종 계시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로 우리가 이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렇게 부르게 되겠고 이런 분들은 이제 젊은 나이부터 이제 LDL 수치가 매우 높고 또 가족 중에서 젊은 나이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또 뇌경색 이런 것들이 있으셨던 분들이다 그러면은 혹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증 혈증이 아닌가 이제 의심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조기에 하셔야 되고 또 어떤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은 이제 치료 약물 스타틴이나 고지혈증 약물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콜레스테롤 낮추는 주사를 맞는 그러한 적극적인 치료를 함께 병행하는 것이 의사의 처방과 권유에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신 분들이 종종 계시겠습니다.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말씀하셨는데요. 가족력도 위험 요인인 건 맞네요. 하지만 더불어서 생활 습관이 더 강조가 되기도 하는데요. 생활 습관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생활 습관을 잘해도 유전적으로 높은 분들도 있지만 이런 유전적인 소인과 또 생활 습관이 함께 더해져서 이러한 고지혈증 악화나 호전이 차이가 또 많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가 되는 생활 습관은 우선 식사 면에서 우리가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섭취는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지방에도 이제 좋은 지방과 이제 나쁜 지방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나쁜 지방 하게 되면 동물성 포화지방이나 식물성 포화지방 또 이제 트랜스 지방 우리가 보통 이제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고지혈증 위험, 동맥경화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겠고, 또 두 번째 생활 습관은 바로 이제 정제 탄수화물과 당분이 많은 식사를 섭취하시는 것이 또 원인이 되겠고, 또 운동 부족과 이제 비만, 특히 이제 복부 비만 같은 경우에도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중성 지방을 올리고 HDL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 작용을 하게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또 흡연과 과음이 되겠는데요. 흡연은 그 자체로도 혈관을 손상시키고 또 우리 몸에 청소하는 HDL 콜레스테롤을 또 이제 기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음주 같은 경우에도 중성 지방을 올릴 수가 있고 또 췌장염 위험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흡연과 과음도 조절하시는 것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활 습관 관리 또한 필요한 건데요. 그런데요, 20, 30대 젊은 층에서는 아직 젊어서 괜찮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럴까요?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네. 우리가 혈관의 노화, 동맥경화가 시작되는 것은 이미 20, 30대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만 이제 혈관 노화,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어떤 속도나 부위에 따라서 보통은 동맥경화가 있어도 전혀 이제 증상을 느끼지 못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우리가 혈관의 협착 정도를 한 50% 정도가 막혔다고 하더라도 네. 전혀 일상생활에서는 알아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활 습관의 누적, 네. 동맥경화 위험도가 점점점 누적이 되게 되면 나중에 중장년층 40, 50대 가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오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 그때 갑자기 20, 30대 괜찮다가 40, 50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20, 30대부터 쌓인 위험들이 누적되어서 네. 나타나는 결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네. 그렇기 때문에 20, 30대 젊은 층이라고 하더라도 혈관을 건강하게 여러 가지 생활 습관과 더불어서 콜레스테롤 관리도 특히 젊은 분들도 매우 중요할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가족력 또 젊어서도 LDL이 높고 흡연 습관이나 또 복부 비만이 있다든지 네. 이런 분들은 빨리 젊었을 때부터 개선하고 동맥경화, 혈관 노화가 생기지 않도록 예. 예방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나이와 상관없이 조심을 해야 될 텐데요. 이상 지질 혈증 자체로 증상이 있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하고 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 짚어주시죠. 네, 연령대 또 심혈관 위험도에 따라서 이제 관리 목표나 관리 방법이 좀 차이가 있으실 수가 있는데 네. 대부분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은 이제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 생활 습관 치료가 필요한지 좀 당황스러우실 수가 있고 네. 분명히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지만 약물 치료가 또 반드시 꼭 필요하신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가족력이 있다든지 또 이미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으신 분들은 네. 반드시 또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거부감을 또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시군요. 예. 예, 물론 이제 약물 치료에 어떤 부작용이나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더 이득이 크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것을 너무 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약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활 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드리고 네. 이러한 이상 지질혈증은 뭐 아무런 증상이 없는 그러한 질병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가운데서 혈관 변화는 계속 조금씩 조용히 진행되고 혈관이라는 것은 사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미 진행된 동맥경화나 혈관 협착은 우리가 일일이 다 어떤 치료가 나중에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건강한 혈관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젊어서나 중년이나 또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각 상황에 따라서 증상이 없더라도 항상 콜레스테롤 관리 또 종합적인 심혈관계 위험 요인 관리를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지혈증으로도 불리는 이상 지질 혈증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슈가의 Tell Me Why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